안녕하세요. Pieces for Peace 채널 운영자의 제이입니다. 오늘도 독서 모임으로 찾아뵙는데요. 이번에 함께 읽고 나눌 책은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독서 모임과는 좀 다르게 낭독회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를 제외하고 함께 해주시는 두 분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저부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실 이제와 이 시절을 떠올리면 안타까운 게 많다. 가장 아쉬운 점은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내가 나를 괴롭히며 살았을까 하는 것이다. 아빠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산풍사고에서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면 기적이지 불행은 아니며 이름 모를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것도 축복이면 축복이지 저주는 아닐 텐데 어째서 그때 그렇게까지 내가 나를 괴롭히며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만약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가 20살의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에게는 곧 엄청난 불행이 찾아올 거야. 내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불행이지. 피할 수 없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대신 부탁할 게 있어. 그 슬픔을 창고에 넣어두고 살면서 매일 감당할 수 있을 자신이 생길 때만 조금씩 따라 마셔. 걱정하지 마. 내 몫으로 정해진 그 불행은 어디 가지 않아. 그러니 절대로 한 번에 들이켜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너에게 새로 주어지는 일상을 지켜내길 바라. 기억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는 소중한 거야.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길 바라. 무엇보다 스스로를 좀 더 아껴주었으면 좋겠어. 대단히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 매일매일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서사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오듯 어떤 일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 우리네 인생도 그래. 이해하려 애쓰지 마. 그냥 받아들여. 깊이 고민하지 마. 그리고 명심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잊지 마. 시작된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 네. 이 부분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사실 낭독하고 싶은 부분을 추렸는데도 4개나 돼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추린 것들을 여러 번 읽다 보니 다른 글들은 제 느낌이나 생각과 일관되게 비슷했어요. 주로 이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 글을 쓰고 스크립트를 만들고 일상 가운데 SNS에 글을 올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 혹은 드는 생각과 느낌 때문에 저자의 글에 공감하고 동의한 내용들이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저라면 내가 왜 그때 하필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을까? 내가 일탈하기 시작해서 벌 받은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원망할 대상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나에게 저렇게 정립된 언어로 글이나 말로써 발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시간이 필요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나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뭐가 약점이었길래, 왜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일부를 보여주었을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원인을 찾았는데 그럴수록 더 답이 없더라고요. 작가가 저렇게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과거의 나를 위로한 것처럼 저도 저 스스로를 자꾸 만나면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가져온 글귀는 슬프지 않던 모든 날이 행복이었음을 이라는 챕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생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유명한 초콜릿 이야기 같았다. 맛있는 과자를 집어먹고 싶으면 맛없는 과자도 함께 먹어야 하는 종합 선물 과자 세트, 심지어 맵고 짠 과자들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과자 세트. 내가 받은 과자는 어떤 의미로든 남달랐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과자를 주었지? 대체 왜 나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입장 바꾸어 생각해도
이런 불행의 종합 세트는 어쩐지 나한테 가져다 줄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여러 의미에서 이런 박스를 받아들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 지나왔으니 하는 농담이다. 생의 특이한 이력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담대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 말에 의하면 그것 때문은 아니란다. 애초에 그런 성향을 타고난 데다 여태 그 성격을 잘 유지해온 덕분이란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렇다. 어디 성격 고치는 게 쉬운 일인가? 마음 바꾸어 먹는 게 보통 일이냐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연유로 내게 그런 박스가 배달된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긍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행의 서사들이 나를 성장시킨 것도 사실이다. 돌이켜보니 그런 달지 않은 과자들을 먹으면서 분명 얻은 점이 있다. 불행은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럽다는 단점이 있지만 겪어내기만 하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다. 생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예컨대 나는 사고 현장에서 너무 많은 죽음과 피를 본 후로 어지간하면 피를 보고 놀라지 않는다. 또 나는 어떤 의미로든 확실히 돈에 대해 자유롭다. 보육원 아이들을 보러 간 어느 겨울, 춥고 어두운 놀이방에 혼자 남겨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가야, 이모가 젤리 줄게, 이모랑 올라가자 라고 불렀다. 그 조그만 애가 다시 몸을 웅크리더니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젤리 아니야 라며 울먹였다. 해서 곁에 앉아 그럼 뭐 줄까? 물었더니 안아줘 라는 아이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날 얼음장처럼 차가운 놀이방에서 작은 항아리 단지만한 아이를 안고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맞다. 아이 말이 맞다. 젤리가 아니다. 사랑이다. 나 또한 그렇다. 나는 차가워 봐서 따뜻한 것을 알고 어두워 봐서 밝을 수 있으며 너무도 절절하게 외로워 봐서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또 불행해 봐서 자다 일어나 벽을 치고 흐느낄 정도로 불행해 봐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안다. 전에는 행복에 대해 대단히 착각하고 살았다. 내가 겪은 불행들이 너무도 선명해서 행복도 불행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을 깨고 안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인 줄 알았다. 한데 아니었다. 행복은 요란하지 않게 삶에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행복은 생각만큼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 여태 살아오면서 슬프지 않았던 모든 날이 전부 행복한 날들이었다. 제가 이 글을 가져온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 작가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행의 서사들이 나를 성장시킨 것도 사실이다 라는 부분이 특히 와닿아요. 불행 속에도 행복은 섞여 있었을 거라 믿고 그 자그마한 행복을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이치 중 하나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 같아요. 참 신비로워요. 문득 생각난 건데 제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 신천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얻은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신천지로 인해 포기하고 잃은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보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인해 겪었던 피해와 불행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자가 구체적으로 고통을 통해 어떤 것을 얻었는지 나열해 두었는데 저희들도 해봄직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생각만 하다가 까먹고 다시 생각하고 까먹고 그러는 것보다 말로 표현해보거나 글로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작가가 언급해둬서 설 연휴 때 이 영화를 넷플릭스로 봤거든요. 근데 보다가 후반부에서 소리 없이 오열하면서 봤어요.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삶은 길고 넓게 봐야 하고 애잔하고 아름답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챕터를 낭독하려고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마지막 문장 때문인데요. 슬프지 않았던 모든 날이 전부 행복한 날들이었다. 이 부분입니다. 저자가 행복에 대해 착각했었다. 행복이라는 게 생각만큼 대단한 게 아니라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드는 슬프지 않았던 모든 날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저는 행복에 대한 갈망, 강박이 있었고
지금도 가끔 불쑥불쑥 스스로에게 행복하냐고 묻고 타인의 행복을 재단하며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행복은 한데 행복하지 않은. 행복, 중요한 키워드죠. 그런데 행복을 쫓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걸 해내야지 행복해. 나는 이걸 누려야 행복해질 거야. 이 길 끝에는 행복만 가득하겠지. 이런 생각과 삶의 방향성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글쎄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삶의 단면, 어떤 순간만 보고는 속단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내 삶이든 타인의 삶이든. 묵묵히 삶을 살아내고 그냥 스쳐보낼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아서 소중하게 바라보고 간직할 줄 알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나만의 고유하고 소중한 삶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걸 굳이 행복이다 뭐다 정의 내릴 필요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필로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지 않았던 날 모두가 행복한 날이었다. 2017년 여름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 후 2018년 봄에 바로 나는 주님의 펜으로 쓰였다. 해서 농담조로 늘 말한다. 그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걸 그랬다고.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쓰시되 제가 준비되었다고 하면 그때 써주십시오. 제발 깎지 말고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써주십시오. 그렇다. 그 인생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요동쳤다. 딴지일보에 쓴 게시글 하나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부르던 별명으로 지은 허접한 닉네임이 각종 언론에 도배되고 이어서 딴지일보에 정식으로 기사 연재도 했다. 그 후에는 이른바 노는 물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내가 물고기라면 전에 사역사가 먹이를 주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수족관 탱크 안에 살았다면 이제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예고 없이 방사를 당한 기분이다. 용기를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 같은 피라미아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멋지고 커다란 혹동 고래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곳. 상황이 이러니 매일 밤 한껏 움츠러들어 누가 내 글을 읽어주기나 할까 하는 걱정을 한다. 그때마다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저자는 이후로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선정한 이유는 저자는 사고로 10년 후 롱텀 PTSD를 겪고 스스로 삶을 끝내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실패했고 26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에 살고 있다. 책을 쓰면서 저자는 그 고통의 과정을 떠올리는데 힘들었고 그 처절한 몸부림을 책에 담으며 읽는 이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상황, 감정 상태로 몰고 간다. 그럼에도 책을 쓴 이유는 그런 사고 희생이 기억되고 곱씹어져야 함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자신의 상처를 보이며 또 하나의 의제 설정에 천병이 되려는 모습에 존경심을 품으며 도전에 감사하다.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어 왔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사람은 필멸적인 존재이기에 참사가 아니더라도 100년 뒤면 우리는 전부 흙으로 돌아간다. 당연한 자연적 이치이지만 허무감을 주기도 한다. 인간은 행복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생존해야 할 존재라고. 누군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생이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동일한 사건에서 살아남음에 감사하며 또 다른 희망을 품기도 한다. 왜 다를까? 시각의 차이이지 않나 싶다. 여기서 나는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과 느낌을 나열하는 것이다. 다른 생존자는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보았다. 최명석 씨,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사람의 애정과 따뜻한 눈길이 그를 치유했으리라 생각한다. 아우슈비츠에서 역작을 꾀한 프레모 레비, 빅터 프랭클이 떠오른다. 각광의 상황을 놓고 유비 추론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은 어떤 사건을 당하느냐가 아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나의 생각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저자도 책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긍정한다. 그 고통스럽다던 26년에도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한다. 누구나 삶에서 부당한 사건을 당한다. 누구나 비정형적인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체성은 나 자신에게 있으리라 생각한다.
2023년 28살을 맞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6년의 시간을 세상이 말하는 이단에서 보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까? 나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 젊음을 바쳤고 누군가를 끌어들여 그들의 젊음을 방탕케 했다. 어떻게 갚을까? 그곳에서 벗어났기에 내게 되려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삶의 주권을 종교나 다른 우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믿고 맡기라고. 나는 그런 도전을, 그런 모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지도에 없는 대항에 내 배를 띄우고 풍파에 맞서자. 독립적인 삶을 위해 치르는 값은 아무리 높아도 비싼 것이 아닐 것이다. 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남기고 가치를 만들자. 저는 먼저 난독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고난해도 살아야겠다 일부고요. 몸은 생각보다 덜이 낫는다. 오늘은 좀 낫다 싶다가도 내일이 되면 또 아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다치면 오래 간다. 내 상태도 그렇다. 상황에 따라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뿐 완치에 대한 희망은 접은 지 오래다. 생애 초반에 엄청난 경험을 한 후 한참을 마치 제삿날을 미리 받아놓은 것 사람처럼 살았다. 희한하게도 감정의 파고가 하루에도 매일 2번씩 하늘과 땅을 넘나들던 시절이 지나가다니 서서히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다니 끝내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마음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감정의 동료가 없다 보니 인생이 따분하고 건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종종 자해를 했다. 글쎄 왜 그랬을까? 사는 게 너무 따분하고 언제 또 죽음이 나를 삼켜버릴지 모르는데 이 마음은 건강하게 풀어낼 방법을 모르니 그냥 나를 수시로 괴롭혔던 것이다. 어느 날 차가운 법당 마루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는데 어딘가에서 새벽 예불을 알리는 타종 소리가 들려왔고 그때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마룻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러더니 가슴 깊은데 맺혀 있던 뜨거운 눈물이 마구 치받쳐 올랐다. 그 자리에서 눈을 비벼가며 한참을 물고 울고 나니 신기하지? 더는 하루도 못 살겠다던 마음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현듯 이제 나도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떠올리는 게 불편해 모른 척하고 산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가 나를 속이면 사람들도 속고 사람들을 속이면 온 세상을 속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슬픔, 외면했던 고통을 끈끈댄 마음에 탈 것으로 남아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 해서 남은 생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픈 사람들과 함께 걸으려 한다. 혼자 가는 길이 물론 편하고 좋겠지만 여럿이 함께 걷는 일이 좀 고단하더라도 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 글을 선정한 이유는 작가가 큰 사고 겪고 나서 그 누가 위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큰 상처로 인하여 뭔가 마음이 망가질 때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슬픔, 분노, 좌절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매일 하루가 버티기 힘들었고 최악의 순간까지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매일매일 하루 버티며 살아겠더라고요. 작가 또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 무엇보다 더 지울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완치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울까 생각이 들어요. 삼풍백화점 참사,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인해 망가지기 십상이고 또한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2차 가해까지 대등하기에 행보 차가기가 더욱더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붕괴 이후의 삶은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점점 커져만 가더라고요.
사람 누구에나 빛이 있지만 그 빛이 점점 작아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어둠으로 채워 가져가기에 이해와 관심이 채워져야 빛이 커지고 어둠이 점점 옅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두 번째 글은 위로는 행동이다의 일부이고요. 지난해 여름 완보 8차선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받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횡단보도 끝에서 등이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아니다, 달라. 할머니께서 중앙선을 건너자마자 초록색 신호등이 위태롭게 깜빡이더니 금세 빨간불로 바뀌었다. 할머니의 굼뜬 걸음걸이에 조급증 난 차들이 슬쩍슬쩍 위태롭게 움직였다. 도로 맨 끝에 있던 나는 이 상황을 보며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리선가 오토바이 한 대가 쌩 하고 나타나더니 할머니 위협하던 차들을 가로막고 서서는 할머니가 그 길을 다 건너실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무사히 횡단보도를 벗어나는 할머니를 확인하고서는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운전자들을 향해 가볍게 문례까지 하고는 어딘가로 다시 쌩하고 사라졌다. 그때 나는 보았다. 신속 배달량 글귀를. 1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내게는 그 일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다. 이미 그 무렵 너무도 간결하게 느끼고 싶었던 타인의 호의를 현실에서 눈으로 보았기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잘해보자 마음을 다졌고 남은 회사에서 매일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수모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시절 나는 배려와 호의 같은 마음들, 예컨대 오가며 따뜻하게 반겨주던 눈인사까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그때는 정말이지 뼈가 사리게 고독했다. 한데 그날 그 오토바이 청년 덕분에 오래도록 잊고 지낸 친구, 그 청년과 마음 씀씀이가 비슷했던 예전 친구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덕분에 얼어붙은 마음 한편에 어렵사리 작은 모닥불 하나를 지필 수 있었다.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나는 여전히 믿는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우리 사회에는 내 친구 은경내 가족같이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다고.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을 묵묵히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선한 영향력이 있기에 사회는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위로를 받기 위해선 행동으로 나서야겠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짧으면 짧았고 길으면 길었던 그 시간 동안 누구에나 상처인 경험이었기에 저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선택에 후회가 많이 들기도 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행동으로 나서야 많은 이들에게 규관과 위로가 될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저 스스로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는 것처럼요. 추운 날씨에도 버틸 수 있는 모닥불처럼 작은 하나하나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이 책을 읽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직접 읽고 또 그 글귀를 선정한 이유까지 나눠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작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록 이 저자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인생의 큰 사건을 겪고 그 이후에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가는지 그 일련의 과정이 마치 제가 어떤 일을 겪고 그 이후에 보낸 시간들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만 읽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독서 모임에서 늘 얘기했듯이 좀 다른 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나와 같은 걸 느낄까? 아니면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까? 이런 게 궁금해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독서 모임도 저희가 신천지 경험이라는 공통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또 이 책이 그 신천지 경험과 맞닿을 수도 있고 다른 체험과 맞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삶 안에서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고 또 그 받은 어떤 위로나 깨달음? 그런 걸로 자신의 삶을 또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는 저희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나 뭐 소감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참 고통스럽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구나 삶에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린 거, 어떤 희생을 당하는 거 다 겪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저는 일단 뭐 신천지에서 있었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며. 그래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에 용서하고 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와 동시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이나 희생 그런 거를 막상 겪고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라면 그럼에도 이제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잘 얘기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또 교환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긴 해요. 저도 신천지 생활을 했을 때 결국은 제가 스스로 선택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너무 크긴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에게도 조금 좀 방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그 선택에는 후회나 좀 안타까움이 없었길 바라기 있긴 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응원해주고 또는 여기 앞에 글 있는 것처럼 좀 더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신천지에 대한 사람들이 점점 더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막도로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